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필답형 강의 챕터 4 자료 수집 방법 강의입니다. 앞서 강의와 마찬가지로 2급 실기의 필답형 강의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이 내용과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첫 번째 자료의 구분, 두 번째 자료의 수집 방법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뉘는데요. 자, 1차 자료를 한번 볼까요? 1차 자료의 개념은 연구자가 당면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를 말합니다.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는 실험, 관찰,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1차 자료를 수집합니다. 1차 자료의 장점으로는 조사 목적에 맞도록 정확도, 타당도,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수집된 자료를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에 정합한 이 정보를 반영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자료의 한계, 단점은 무엇일까요? 1차 자료를 수집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2차 자료를 볼까요? 2차 자료의 개념은 뭘까요? 자, 수행 중인 조사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 조사자가 어떤 현재 조사 목적을 위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를 위해서 어떤 수집한 자료, 이 포스 데이터, 상업용 자료, 연구 관행물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 수집하지 않은 모든 이 자료가 다 2차 자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2차 자료는 왜 필요할까요? 연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의 발견, 또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보충하고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역사서를 통한 어떤 과거 자료 획득, 그 다음에 기존 자료가 있어야 될 어떤 필요한 해당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하고요. 표본 추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자료의 장점은 뭘까요? 1차 자료는 직접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써서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모으죠. 2차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속성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도별로 자료를 2010년도, 2011년도, 12년도에 계속 기록된 연속성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자료의 한계는 단점은 뭘까요? 기존의 기성 자료,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자료 수집의 목적 이런 부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정 단위, 죄악적 등이 기존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하고자 하는 조사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연구에 적합한 어떤 자료를 적합성을 평가해서 연구에 활용해야 됩니다. 또 다른 조사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어떤 문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시적절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2차 자료의 단점은 이런 부분이고요. 자, 자료의 또 구분으로서 내부 자료와 외부 자료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부 자료라는 것은 조직 내부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실시했던 어떤 마케팅 조사 자료,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포스 데이터, 이런 시스템에 만들어지는 우리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 자료는 외부에서 획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내부에서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 자료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수집을 가장 할 때는 우리 내부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외부 자료란 무엇일까요? 외부 자료란
기업 외부에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게 어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센서스 자료, 인구 통계 자료, 또 개인이나 각종 조직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죠. 우리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는 그런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외부 자료는. 그리고 공공 자료는 인터넷이나 도서관 등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고요. 판매되는 경우에도 저렴합니다. 또한 자료에 왜곡이 없어서 사적 기관에서 예산상 조사하기 힘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가 있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의 분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제목, 내용, 이런 순서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비조사와 하천조사가 있습니다. 예비조사 개념, 연구하려는 어떤 문제의 핵심 요소들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 질문지 작성 전의 단계에서 이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왜 하냐?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어떤 연구 가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문헌조사,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례, 이 문헌조사는 이제 과거에 연구했던 자료들이고요. 사례는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조사, 사전검사라는 건 뭘까요? 사전조사라는 거는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사전조사는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시험적으로 설문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예비조사는 그런 거 없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비조사와 사전조사의 차이점을 말하라. 그러면 예비조사는 실제로 연구 들어가기 전에 질문지 작성 전의 단계에서 한번 알아보는 것. 그 다음에 사전조사라는 거는 요 단계가 지나서 일단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시험 적용해 보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질문지 초안이 작성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문항의 어떤 난해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실제 조사 관리의 어떤 사전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하고요. 조사 업무량이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질문들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수정을 해야겠죠. 설문지에 또 언어 구성에 모호하거나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중복되거나 누락된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이 사전조사의 특징으로는 반드시 많은 수의 응답자를 상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300개 정도의 샘플을 우리가 실시한다면 한 40개, 50개 정도면 사전조사 충분합니다. 그리고 응답자 선정, 어떤 조사 방법은 본조사, 조사 방법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전조사는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1회 이상 실시하면 어떤 설문지의 어떤 문항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문지의 어떤 초안을 작성한 후에 실시하고,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가 적절하게 수집될 수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비조사와 사전조사 알아봤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무엇일까요? 자, 질문지법의 어떤 개념과 형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 형태로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사자, 또 응답자가 기입을 합니다. 체크하는 거죠. 질문지의 형태에는 조사자가 기입하는 조사표, 응답자가 기입하는 어떤 질문지 형태가 있습니다. 질문지법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다 집단조사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지법의 유형으로서 첫 번째 집단조사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포조사법. 예, 이렇게 질문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질문지법의 집단조사법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조사법의 의의는 어떤 다수의 연구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지를 교부해서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게는 자기 기입식 조사 일정입니다.
다수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업체, 군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경우에 이제 유용하고요. 조사 조건을 표준화해서 응답 조건이 동등해지고 조사자와 응답자의 어떤 친숙한 분위기 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실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요.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 방식과 자기기입 방식을 조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죠. 각각의 사람을 찾아다니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실시하면 일단 시간과 비용 절약할 수 있죠. 조사자와 응답자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 어떤 문항에 대해서 오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때로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집단으로 조사되면 주변 사람이 응답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이걸 이런 식으로 대답했네? 라고 하면서 내 어떤 사람의 응답을 자기의 응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조사를 승인한 어떤 조직체나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포조사법은 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한 후에 피조사자가 스스로 응답을 기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질문지를 회수합니다. 보낸 다음에 받는 거죠. 배포조사의 장점, 응답자가 생각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사람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개인 일정에 맞추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저녁때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개인 일정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편 조사보다는 회수율이 높습니다. 배포조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지에 응답이 잘못 기입돼도 보냈다가 받기 때문에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질문 내용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본인의 의견이 기입되었는지 3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면접법의 세 번째 전화조사법이 있습니다. 전화조사법은 전화로 하는 거죠. 예, 그냥 의의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로 물어보는 것. 전화조사법의 특징은 면접조사의 보조수단, 그 다음에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스팟으로 해서 무슨 생각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많이 쓰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개략적인 여론을 확인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입하는 게 아닌 그런 방법이죠.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체크하는 거죠. 전화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응답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바로바로 확인하니까 조사자가 조사자에게 전화를 이용해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면접법이 아니고 준면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면접은 아닌 건 아닌 거죠. 면접은 하긴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준면접이라고 합니다. 질문 내용이 단순해서 쉽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물어보는 걸로 인해서 바로 답을 해야 되니까. 길면 잃어버리겠죠. 앞 내용을 잃어버리고 뒷 내용만 기억해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투표와 관련된 어떤 정치 여론 조사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 주마다 이 전화조사법에 의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투표 관련 정치 여론조사에서 많이 됩니다. 전화조사법의 장점, 높은 응답률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자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표본 추출 가능하고요.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응답자 추출, 질문, 응답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에 비해서 간편하고 시간 짧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개방형 질문이라는 거는 응답이 아니라 쓰는 거죠. 내 생각을. 이런 질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보조수단,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짧아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의 어떤 길이, 내용 이런 부분들 양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성향을 우리가 알아볼 때 표본의 대표성을 골고루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향된 표본만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우편조사법이 있습니다. 면접법의 종류로서 자, 우편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법의 의미. 자, 우편으로 보내고 받는 거죠. 네, 우편으로 보내서 받는 것. 내용을 제목을 생각하면 의의는 똑같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받는 것. 근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고 면접 조사가 어려울 때 실시할 수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동질 집단일수록 회수율이 높습니다. 자, 이 우편조사법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겉표지에 어떤 설문 내용의 중요성을 부각해서 응답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설문지를 발송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나 이거 보낼게. 이거 꼭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니까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보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문지를 발송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전화를 통해서 응답자와 미리 접촉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연구 후원자, 좀 공신력 있는 데서 중요한 연구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냥 개인이 보냈을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답변을 하고 보내주겠죠. 그리고 우표를 붙인 회수용 봉투를 함께 발송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가 오면 회수용 봉투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설문조사를 답변을 하고 거기에 넣어서 그냥 보내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면 귀찮죠. 자, 그리고 응답에 대한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질문지 발송할 때 기념품 발송, 또 응답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겠죠. 근데 실제로 발송할 때 기념품을 같이 발송을 하는 부분보다 응답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더 회수율이 높습니다. 응답자가 응답하기 곤란해하는 신상, 소득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생략해야겠죠. 그리고 질문지 발송 후에 전화 한 번 더, 전에도 한 번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발송 후에도 다시 한 번 또 전화를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꼭 보내달라고. 그 다음에 질문지 양식, 구성 방법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응답자 입장에서 아주 보기 좋아야 되고요. 짧고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수율이 높습니다. 네, 응답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시험 문제에 꽤 나왔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라면 어떻게 응답률을 높여주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훨씬 외우기가 편합니다. 자, 우편조사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익명성, 비밀 유지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원이 투입되지 않으므로 조사자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도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 노력으로 아주 광범위한 지역과 대상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고요. 서울에서 실시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뽑아서 우편을 발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표나 그림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모호한 응답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는데 확인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 어떤 학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응답 편향이 크게 나타나고요. 응답률이 가장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은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편조사법의 의 장단점, 그 다음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설명했습니다. 응답률, 회수율이 가장 낮은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 우편조사법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요. 우편조사법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응답률이 낮은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에요. 자, 인터넷 조사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조사법이라고도 하죠. 인터넷 조사법, 온라인으로 해서 이메일,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넷 조사법. 이메일로 우리가 보내서 받는 거. 이메일에 조사지 첨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빠릅니다. HTML 웹조사, 웹상에서 응답자가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방법. 질문 설계하고 구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림, 음성,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운로드 조사, 응답자가 관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좀 번거롭죠. 조사 대상자에 따른 인터넷 조사. 어떤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느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가입자 조사.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통신이나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 시청을 허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일정한 수를 표집하여 실시하는 조사. 회원 조사.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로 조사 집단을 구성해서 이 중에서 일정한 수를 표집하는 거. 방문자 조사.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수를 표집하여 실시하는 조사. 그래서 그 조사 대상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른 인터넷 조사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자 조사, 회원 조사, 방문자 조사, 이렇게 조사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자, 인터넷 조사법의 장점, 멀티미디어, 시각적 자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뽑기 때문에 어떤 면접원의 편향 통제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주제도 다룰 수 있고요. 분석이 쉽고요. 그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받은 대로 설문 응답이 편리합니다. 인터뷰 비용 없이 설문 응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조사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현장 조사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응답자들한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공간상의 제약이 없죠, 거의. 단점으로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복 대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응답.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사람이 10번도 20번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표본의 모집단을 규정하기 힘들다. 인터넷 조사는 신뢰도가 취약하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른 편중된 응답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 사용자에 한해서만 인터넷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은 어렵겠죠. 그리고 응답 거부 비율 매우 높습니다. 들어와서 대상자, 방문자 조사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없죠. 회원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죠. 가입자,
이 가입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허가받은 사람이 적다면 아주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의 어떤 조사법의 단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인터넷 조사법의 장점과 단점, 조사 대상자에 따른 인터넷 조사,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법의 유형,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요 인터넷 조사법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가 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조사법, 우편 조사법, 그다음에 전화 조사법, 배포 조사법, 집단 조사법 이렇게 나왔죠. 질문지법에 대해서 요 5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는 보통 전화 조사법, 우편 조사법, 인터넷 조사법 요 3가지의 특징, 장단점,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조사법, 그다음에 우편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은 꼭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특징만 저희가 뽑아서 이제 분류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배포조사법과 집단조사법도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두 번째로 면접법. 면접법은 이제 어떤 걸까요? 면접법의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겁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언어를 매개로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언어적 진술 외에 비언어적 정보, 감정, 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감정을 보이더라, 어떤 태도를 보이더라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법의 내용에서 면접조사 시 어떤 조사자의 유의사항, 면접원 오류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면접조사 시 조사자의 유의사항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복장, 언어 사용에 유의해야 되고요. 개인 면접의 경우에 면접 대상자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내용에서 이탈하는 응답이 길어질 때는 즉시 화제를 전환을 해서 다시 어떤 그 면접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면접이 끝난 후에 상담을 해야 되고요.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가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답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로 하여금 면접자와 상호작용이 매우 유쾌하고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느끼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은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요. 응답자와 어떤 친숙한 분위기, 래포라고 하죠. 이걸 형성하고요. 래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해지지 않으면, 친숙한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적당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자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설문 안내를 아주 매끄럽게 해야 됩니다. 조사표에 담긴 어떤 질문 내용에 이외의 것은 절대 질문하면 안 됩니다. 자, 면접조사의 질문의 일반적인 원칙, 또 면접 방법의 오류, 면접 방법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해서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순조롭게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질문 항목의 순서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1번 했다가 7번 했다가 5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면접의 항목의 질문 순서는 그대로 따라가서 작성을 해야지만 일반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항은 질문지에 적혀있는 그대로 물어야 되고요. 이게 그대로 물어지지 않으면 면접원 각각에 따라서 면접원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요 면접원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만나는데 모든 문항이
질문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물어보지 않으면 요 A라는 사람은 1번, 5번, 3번 이런 순서로 물어봤고 요 B라는 사람은 3번, 7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이 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답이 나왔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문항은 질문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야 되고요. 어떤 의도된 답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시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가능한 한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오해하고 있으면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심층 규명,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중립적이라는 말은 유도, 시사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부분하고 일치합니다. 자, 면접 조사에서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조사원이 조사표, 질문지 내 항목의 일관성 점검해야 되고요. 지도원이 면접 지도를 실시하고 지도원이 완성된 조사표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요. 자, 레포와 프로빙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레포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친숙한 관계. 그래서 면접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면접 조사 시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조사자가 응답자와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걸 레포라고 합니다. 프로빙은 뭘까요? 응답자의 대답이 불충분하거나 모호할 때 추가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어떤 면접 조사상의 기술. 어떤 항목에 대해서 B라는 항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정확한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면접 조사상의 기술. 그다음에 피면접자가 어떤 질문에 대하여 부적합한 대답을 할 때 다시 한번 캐내에서 확인해 보는 것, 보조 방법. 1번과 2번 똑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프로빙은 그래서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폐쇄식 질문에 답하고 이에 관련된 의문을 탐색하는 어떤 보조 방법이다. 자, 레포, 프로빙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면접법의 장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의 장단점. 자, 장점. 만나서 물어보기 때문에 문맹자 관계없죠. 교육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말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사할 수 있다. 면접 시 조사자는 질문뿐만 아니라 응답자와 그 주변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요. 문항에 대한 답변 외에 어떤 부가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태도, 어떤 감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 면접은 질문지처럼 회수할 필요 없이 직접 하니까 공평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조사에 비해서 레포 형성이 용이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아주 좋습니다. 복합적인 질문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청각 도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 상황에 대해서 1대1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통제가 용이하고 질문 순서, 정보의 흐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확보할 수 있다. 응답률 굉장히 높죠. 1대1로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응답의 결측지 최소화할 수 있다? 거의 없죠.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프로빙이라는 걸 통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프로빙을 통해서 불충분하거나 어떤 모호할 때 질문을 통해 정확한 대답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답의 결측지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 문항 줄일 수 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면접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 레포, 상호작용, 친밀감 가능하고요. 신뢰성 있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표본의 폭 확대 가능하다. 어른이나 노인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문맹자가 많은 문맹자, 뭐 교육 수준 낮고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폭을 확대가 가능하죠. 표정이나 어떤 동작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장점이죠. 단점은 면접원들의 통제가 어렵다. 면접원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A라는 면접원, B라는 면접원, C라는 면접원이 다 동일하게 조사자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얻어와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경우에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면접자에 의한 편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기 어렵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조사 비용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익명성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면접법의 단점입니다. 면접법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면접법의 종류에는 표준화 면접법, 준표준화 면접법, 반표준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표준화 면접법, 비구조화 면접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법 볼까요? 표준화 면접법의 의, 질문 내용, 문항, 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근데 요거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비표준화 면접법, 비구조화 면접법, 가장 약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문제 어떤 범위만 결정하고 내용이나 순서 정하지 않은 면접 방법입니다. 표준화 면접법은 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표준화 면접법,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요거다 라고 했을 때 요것만 얻기 위해서 요 과정은 꼭 1, 2, 3, 4번이 아니더라도 관계없다 라고 진행을 하는 것이 비표준화 면접법, 또 비구조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화 면접법의 장점, 동일한 설문지 이용합니다. 그리고 비구조화 면접법에서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쭉 해야 되니까. 비구조화 면접법 1, 2, 3, 4 되는데 비구조화 면접법은 4부터 하고 2부터 하고 3부터 하고 뭐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면접법 1, 2, 3, 4 순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요. 면접 결과 수치화 아주 쉽습니다. 단점은 피면접자의 특성, 분위기 있는 융통성 있는 면접이 어렵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면접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면접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면접자가 자유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 많이 소요됩니다. 준표준화 면접법, 반표준화 면접법 어떤 것일까요? 질문의 주요 내용만 정해져 있는 면접 방법, 구조화 면접과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좀 보완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표준화 면접법, 구조화 정도가 가장 약한 면접조사 방식, 연구의 범위만 결정. 자, 시험 문제 표준화 면접법의 의의와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 준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종류라고 했을 때 표준화 면접법, 준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에 대비를 할 때는 표준화 면접법에 대해서 암기하시고 공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표준화 면접법이나 어떤 그 준표준화 면접, 그러니까 면접법의 종류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라고 했을 때는 표준화 면접법, 준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이 있고 표준화 면접법은 뭐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비표준화 면접법은 요 표준화 면접법과 대척점에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준표준화 면접법은 요 두 가지의 어떤 중간 정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법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그냥 보시면 표준화 면접법 그 준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 이렇게 있지만 문제가 그냥 면접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그럴 때는 장점, 질문지 회수율이 높다. 1대1로 만나서 하니까 허위응답 구별할 수 있다. 면접법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그 사람의 태도, 뭐 시선, 뭐 감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 다 봐가지고 또 우리가 레포를 형성하고 프로빙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응답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허위 응답 구별할 수 있고요. 면접자의 태도에 따라 질문지의 응답률이 달라진다. 단점으로는 조사자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특정 계층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특정 계층의 사람을 만나기 쉬운 거가 뭐라고 그랬죠? 우편조사법이라고 그랬죠. 네, 면접법 단점으로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되니까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려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사람이 각각 틀리게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자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면접 조사점 어떤 게 있을까요? 심층 면접법. 자, 심층 면접법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사자와 응답자가 1대1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거나 하는 어떤 비체계적인 개인 면접 방법이다. 그래서 심층 면접법의 특징, 비구조화 면접법이다. 자, 비구조화 면접법 조금 전에 배웠죠. 주제만 어떤 정해놓고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서에 관계없이 이끌어내는 것. 이게 비구조화 면접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면접원을 사용하는 조사 중에 면접원에 의한 편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왜? 비구조화 면접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반복 질문을 통해 타당도가 높은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조사자의 면접 능력, 분석 능력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편차가 크죠. 질문의 순서와 내용은 조사자가 조정할 수 있어 좀 더 자유롭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면접법 이런 뭐 할 때 구조화 어떤 방법이 구조화 면접법이고 어떤 방법이 비구조화 면접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심층 면접법이라는 거는 비구조화 면접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조화 면접법 아까 강의 들으셨지만 이 비구조화 면접법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심층 면접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심층 면접 시 고려사항, 비밀 보장, 안전성 이런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면접자가 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레포. 피면접자와 친밀한 관계 형성해야 되죠. 피면접자의 대답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되고 이전의 응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응답에 오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죠. 이전에 A에서 했던 방법과 응답과 B를 질문을 했을 때 했던 응답이 A가 좋으면 B가 좋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답변을 해야 되는데 A에 대해서는 좋다고 했는데 어떤 B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근데 이 이전의 응답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B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만 이끌어냈겠죠. 근데 전에 질문했을 때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좋다라고 답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B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물어보고 정확한 응답을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심층 면접 시 고려사항 주의 깊게 경청해야 되고 이전의 응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법, 초점 집단 면접, 그 다음에 뭐 초점 집단 조사 이렇게 합니다. 표적 집단 면접법의 정의, 표적 집단 면접법 FGI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 집단 면접법은 조사자가 동인질의 어떤 소수의 응답자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시험 문제 그 외에 면접조사법이라고 나왔지만 이 표적 집단 면접법 FGI는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 표적 집단 면접법에서는 아주 잘 이해하고 일정 부분 정리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역, 계층, 성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소수로 각 범주별 조사 대상을 뽑아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표본을 뽑아서 각 범주별 조사 대상을 뽑아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상자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자, 특징 또 나왔죠. 비구조화 면접법이다. 그러면 비구조화 면접법의 특징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초점 집단 조사는 집단 구성원 간의 활발한 토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드러나고 진전되는지 파악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막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거를 막 이야기하면 요 부분을 이제 모아서 어떤 논의가 드러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드러나고 진전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 조사자가 제공한 주제에 근거해서 참가자 간의 의사표현 활동이 이제 수행됩니다. 이 주제에 근거해서 이 주제에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연구자는 대부분 과정에서 어떤 질문자라기보다는 조정자,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포커스 그룹, 이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장점, 자료 수집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시행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높은 유연성과 타당도를 가지는 방법으로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이 상황을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스스로 범주별로 뽑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므로 일반화의 제한성, 집단 소집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포커스 그룹이니까 아주 소수의 그룹이겠죠. 그래서 뭐 한 5명, 10명, 5명 이 정도 모아서 의견을 청취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집단 면접법 FGI의 단점, 일반화의 제한성, 그다음에 딱 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으로 모으는 거가 또 어렵죠. 그래서 집단 소집의 어려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여 그룹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의견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자료의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 집단 면접법 단점으로는 이렇게 일반화 제한성, 집단 소집 어려움, 자료 통계적 분석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찰법, 관찰법 이야기하죠. 관찰법의 정의, 관찰법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네, 사람이나 어떤 관찰 대상의 특성, 상태, 행위 이런 부분들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거를 관찰하고 기록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어떤 참여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보통 참여 관찰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요. 참여 관찰이 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참여 관찰이 아니고 관찰자의 참여 여부에 따른 관찰법의 분류에 대해서 다 정리하라 라고 하면 1번 참여 관찰, 2번 준참여 관찰, 3번 비참여 관찰. 그래서 참여 관찰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비참여 관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준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요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어떤 관찰 대상 집단에 방문하여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또 관찰 대상 집단의 부분적으로만 참여해서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요. 네. 비참여 관찰 완전히 참여하지 않고 위장 관찰, 떨어져서 이렇게 숨어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CCTV를 이용한 관찰, 네, 어린이들이 노는 거에 대해서 뭐 CCTV 봐가지고 행동 양식을 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CCTV를 위한 관찰, 이런 부분들이 비참여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한 집단의 연구 구성원이 돼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참여해서 어떤 현상을 관찰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 돼서 참여하기 때문에 피관찰자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게 관찰하는 거죠. 장점, 연구 설계 및 착수,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착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연구 설계 과정에서 융통성이 높고 조사 과정에 유연성이 있다. 가설 도출의 탐색적 연구가 가능하고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미묘한 어감 차이, 시간상 변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집단에 포함돼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자료 처리를 표준화하기 어렵고 때때로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멀리서 본다면 그 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집단에서 내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집단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상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집단이 이렇게 해서 뭐 한 10명이다, 20명 정도다. 요 정도면 내가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0명이나 뭐 200명 정도의 집단에서 나 한 사람이 들어간다면, 또는 두 사람 정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요 소수로서 전체 집단을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어떤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규모 모집단의 기술이 어렵습니다. 또 집단 상황에 익숙해지면 관찰 대상을 놓칠 수 있다. 관찰 대상의 어떤 구성원과 접촉함으로써 관찰의 감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그르칠 수 있다.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예, 이 B와 D 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 문제 이해를 할 때 요 항목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관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도 연관되니까 요 하나만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관찰에 감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굳이 이 두 항목을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관찰법의 어떤 정의, 장점, 단점 이렇게 우리가 알았고요. 준참여 관찰,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 그다음에 비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위장 관찰, CCTV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서 구경꾼 입장으로 보는 것, 이렇게 저희가 나눕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분류, 세 가지 분류: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이렇게 합니다. 자, 관찰자의 참여 유형에 따른 분류, 참여 관찰의 종류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완전 참여 관찰,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관찰,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관찰, 완전 관찰.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있고요. 요 네 가지 완전 참여, 완전 관찰, 관찰자로서의 참여, 참여자로서의 관찰,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 관찰자의 참여 유형에 따라서 관찰자가 관찰 대상 한 구성원이 된다. 완전 관찰은 완전히 뭐 떨어져서 본다.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방문, 비정기적으로 참여, 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관찰자가 관찰 대상 집단의 외부에서 구경꾼 입장으로서 참여, 또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집단에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알리고 허락받은 후에 관찰을 허용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 있습니다. 체계적 관찰이라는 건 뭐고 비체계적 관찰이라는 건 뭐냐? 구조화 관찰, 체계적 관찰이라는 것은 조직적 관찰이라고 하고요. 관찰 방법이 체계적이다. 관찰할 내용이 미리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체계적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근데 비체계적 관찰 나눠가지고 따로 양식 없고요. 관찰 내용이 미리 명확하게 결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이라고 합니다. 비구조화, 비조직적 관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관찰법의 장단점. 예,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요. 관찰법에 대한 장단점, 뭐 다 암기할 필요 없죠. 일단 설명을 드리지만 이 중에 몇 개만 선택해서 외우면 되죠. 관찰법의 장점, 뭐 관찰법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다 이제 나오겠지만 비공개 참여 관찰의 경우에 연구 대상자의 비밀스러운 행동, 판단, 조사할 수 있다. 비언어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관찰을 하니까 태도라든지 어떤 느낌, 꼭 그런 부분들 수집할 수 있죠. 감정에 따른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비언어적 자료라고 하죠. 자기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자연적인 연구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모를 수 있으니까 참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연구 조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할 경우에도 참여해서 하니까 효과적입니다. 조사자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자료, 관찰 자료 수집 과정이 종단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네. 즉각적인 자료 수집 가능하다. 피조사자의 태도와 관계없이 조사를 우리가 그 피조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니까 관계없이 조사 가능합니다. 행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 동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가장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죠. 단점으로는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으로 인해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찰 대상에 제한이 따릅니다.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어떤 제한이 따릅니다. 계량화의 어려움, 그다음에 내면적인 의식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찰자의 주관 개입될 수 있죠. 아까 오류도 말씀드렸죠. 표본 집단 크기에 제한이 따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큰 집단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소수 집단에서 진행할 수 있죠. 익명성 보장되기 어렵고요. 자료 수집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연구 대상자에게 허락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장점, 단점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몇 개만 정리하는데 이 관찰법의 장단점은 앞서서 이 관찰법에 대해서 쭉 저희가 공부를 만약에 하고 이해를 했다면 이 장단점만 뽑아내서 이해하는 거는 쓰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장단점은 뭐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앞에 관찰법이라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의 개념. 내용 분석이란 무엇이냐?
비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유형별 체계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면밀한 해석을 통해 결론을 추론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사회의 의사소통 기록물인 신문, 서적, 책이죠, 잡지 이런 거, 하여튼 기록서를 통해서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객관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내용 분석은 의사 전달의 어떤 원인 및 결과나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 왜? 신문이나 서적, 잡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추리해 가는 거죠. 내용 분석의 특징. 메시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메시지의 현재 내용뿐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도 분석 대상으로 삼고요. 양적 분석 아니라 질적 분석도 사용됩니다. 자, 내용 분석이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 객관성, 체계성, 일반성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객관성, 연구 과정이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된 원칙, 절차 있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는 규칙에 따라 분석할 내용을 선택. 연구 결과가 이론적인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 일반성. 그렇죠. 당연히 연구 결과가 이론적인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용 분석의 절차,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연구 문제 설정, 분석 대상 설정, 분석에 적용할 어떤 분석 유목 결정 항목이죠. 변수. 분석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에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분석 대상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코딩 절차, 코더 훈련, 코딩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 내용 분석의 절차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의 절차,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자, 내용 분석의 장단점. 내용 분석은 장점으로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비해서 시간, 비용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고, 우편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내용 분석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시간, 비용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죠. 자,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개입적 연구이다. 그리고 조사 반영성 일으키지 않는다. 근데 단점으로는 이 기록물을 분석하니까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면 분석하기 어렵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 비용, 인력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할 때는 시간, 비용 짧죠. 수집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과 인력,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수집된 자료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집 안 된 자료는 못하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다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싶지만 자료가 있는 자료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기타 조사 방법, 출구조사, 이런 게 출구조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선거할 때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선거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출구조사, 콜인조사, 방송사가 나 어떤 신문사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조사 방법. 그래서 대선 후보들 간 TV 토론한 다음에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 바로바로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응답을 전화를 이용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출구조사, 콜인조사,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옵니다. 중요도가 좀 높습니다. 자, 출구조사와 콜인조사의 문제점. 자, 출구조사에서는 조사원의 선정과 훈련, 투표소의 어떤 수와 투표소 선정 방법, 어떤 투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또 몇 개의 투표소를 정해야지만 대표성을 얻을 것인가. 자, 출구조사한 다음에 저희 6시 투표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의원, 지자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라고 보통은 발표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이
몇 개의 투표소를 우리가 뽑고 또 어디에 있는 투표소를 선정을 해야지 좀 더 대표성 있게 정확하게 저희가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출구조사 거리에 따른 법적인 문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요 이상을 떨어지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들. 표본으로 선정된 투표소의 응답자 선정 누구를 대상으로 응답자를 선정할 것인가? 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출구조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코린조사 응답자들의 대표성 결여로 의견 편중. 토론자가 4명이 있는데 응답하는 사람이 자, 1번, 2번, 3번, 4번. 네, 토론자가 있는데 1번 토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응답했다라고 하면 이 의견 편중에 대표성 결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심도 깊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즉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행자 또는 패널에 따라서 의견 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행을 했느냐, 패널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 조사의 문제점, 출구 조사의 문제점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답자의 편견에 따른 왜곡 효과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 외워두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외워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응답자의 편견에 따른 왜곡 효과는 무엇인가? 최근 정보 효과, 리선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질문의 보기가 앞쪽에 제시되었을 때보다 뒤쪽에 제시가 되었을 때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 그래서 조사표를 사용하는 면접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며 응답 내용의 신빙성을 저해한다. 자, 그 다음에 1차 정보 효과. 면접조사 시 응답자들이 어려운 질문 문항을 접하게 될 때 응답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응답이 제시되어 있다면 무조건 첫 번째 응답을 선택하려는 경향입니다. 질문 응답이 어려우면 무조건 그냥 첫 번째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편 조사에서 비슷한 응답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떤 질문이든 첫 번째 응답 항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응답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조 효과, 면접 조사 시 비교적 인지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의 면접자의 생각이나 지시를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해서 응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겸양 효과, 면접자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을 접어두고 면접자의 비율을 맞춰주는데 급한 경우 이 왜곡 응답이 나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 다수의 의견이 개인이 표현하는 의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럴 수 있죠. 위신 상상 효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응답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려는 데서 오는 편의가 발생합니다. 체면 지뢰 효과, 위신이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유행이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글을 뗀 답변. 후광 효과, 평정해야 될 특징 이 두 가지 이상일 때 평정자가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강력한 인상을 갖게 되면 다른 특징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선전 편승 효과, 투표 의사가 전혀 없는 응답자들이라도 특정 후보자가 선두주자로 달리게 되면 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하는 경우 선전. 습관성 효과, 질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무관심 효과, 응답자가 조사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면접을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전 효과, 질문의 문항 배열에서 앞에 어떤 문항과 응답 내용이 뒤에 문항과 그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앞에 문항과 응답 내용이 뒤에 할 때 이제 비슷하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약자성 효과, 특정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이 떨어져 있다. 동정표. 예,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100%는 아니지만 다 다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응답자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모든 경우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응답을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편견에 의해서 저희가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의 편견에 의한 어떤 왜곡 효과 몇 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몇 개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